네,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입법 예고됐습니다. 특근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폭풍 전야입니다. 이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네, 장 기자, 네, 먼저 오늘 이제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이 특근법 개정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특근법 시행령의 핵심은 바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겁니다. 네.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은 취급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 추가된 조항들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업비트나 빗썸 등 이런 거래소들은 자체 발행한 코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은 취급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임직원들의 코인 거래까지 금지한 조항인데요. 예를 들어 업비트 임직원들은 해당 거래소인 업비트를 통해서 코인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왜 이런 조치가 단행됐느냐? 바로 시세 조작 우려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해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작하는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혹은 코인의 취급 자체를 아예 금지한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업비트 같은 거래소들에서 이제 일부 코인들 같은 경우는 좀 무더기로 상장 폐지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것도 아마 특근법하고 관련 있는 조치였겠군요. 네, 맞습니다. 개정안에서 명확히 규정한 대로 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코인을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국내 코인 거래소 3위인 코인빗은 8개의 코인의 거래를 중단한다는 공지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28개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업비트도 페이코인을 비롯해서 5개 코인 거래를 중단하고 25개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지했고요. 그리고 오늘 빗썸도 일부 코인을 거래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거래소들이 이 거래를 중단한, 상장 폐지한 그런 이런 코인들을 보면 대부분 거래소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마로라는 코인은 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관계사, 두나무앤 파트너스가 투자한 코인입니다. 다날이 발행한 페이코인도요. 두나무의 주요 주주 지분을 다날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특근법 시행에 앞서서 거래소들이 트집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제거하는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입니다. 상장 폐지되는 코인이 꽤 많은데 이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갑작스럽게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상장 폐지된 코인 외에도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들은 두 거래소만 봐도 50개가 넘습니다. 예. 네,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약 일주일간 거래소가 해당 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 해당 코인이 상장 폐지될 수도 있고 다시 거래를 재개할 수도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간 다시 거래를 재개하는 사례는 드물었고요.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거래소들의 기습적인 폐지 공지입니다. 코인빗은 15일 밤 10시가 넘어서 무려 30개가 넘는 코인을 무더기로 거래 중단하거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지를 했고요. 예. 업비트는 지난주 금요일 밤에 역시 기습으로 무더기 상패를 알렸습니다. 사실 거래소들은 신규 코인을 상장할 때도 투자자들이 충분히 정보를 얻을 시간을 주지 않고 새벽에 기습적으로 상장하기도 하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 무더기 상패마저도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금만 날리게 된 겁니다. 이 상패나 유의 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서도 팀 역량이나 사업, 이런 내부 기준에 미달한다, 정보 공개와 커뮤니케이션 미달, 굉장히 두루뭉술한 설명이죠. 네, 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더 당황스러운 거는 해당 코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실제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 결제가 가능했던 페이코인은 업비트로부터 이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데드라인 30분 전에 갑자기 이 통보를 받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비트에 상장됐던 퀴즈톡이라는 코인도 기습적인 이 업비트의 상장 폐지로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과 피해 사례를 현재 집계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장 폐지를 통보한 만큼 업비트에 대해 항의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게 좀 기준이 명확하고 투명하기라도 한다면 미리 대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거래소들의 운영 방식이 아직은 좀 서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특근법이 시행이 되면 코인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이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연결된 은행들 같은 경우도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 거래소 선별 작업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은행입니다. 네. 예, 앞으로 은행과 제휴를 맺고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거래소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모습입니다. 이 은행들의 현 상황은 문성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신고 조건은 은행 실명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확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기 위해 혈안입니다. 은행과 제휴를 맺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총 4곳. 이들과 제휴를 맺은 은행들은 제휴 연장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달 말 완료를 목표로 위험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은행들은 가상화폐 관련 세부 업무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나마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검토했던 부산은행도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에 신중한 건 자금 세탁 등 사고 발생 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만약 북한 등 국제적 금융경제 제재 대상 국가와 연루되면 국제적 금융제재를 받게 돼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새로운 은행이 들어올지가 이런 생겼거든요. 사모펀드 사태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금감원 정도 수권원들은 다 그냥 금융회사들한테 다 책임을 지어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은행과 제휴를 맺은 가상화폐 거래소라도 FIU 사업자 신고 전까지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들 거래소의 제휴 여부에 따라 대규모 코인 퇴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업비트는 이달 말, 빗썸 코인원은 다음 달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코인 상장 폐지 행렬은 당분간 좀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없는 겁니까? 사실 지금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 주무부처가 금융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금융위도 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에만 좀 초점을 맞추고 거래소를 선별하는 작업을 좀 진행 중이긴 한데요. 이번 코인 기습 상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분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코인의 상장 및 상장 폐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는 거래소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긴 하고요. 다만 지금 기습적으로 이렇게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에 투자자들한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거래소 가입 시 약관 같은 것에 좀 규정을 해놨어요. 지금요. 투자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장을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거나 주요 거래소들뿐만 아니라 중소형 거래소들도 거의 다 넣어놨을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투자자들의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마련된 어떤 그런 약관으로 되면 그 약관 규정의 효력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사 소송으로 가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네, 정리를 해보면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약관들이 있고 투자자들이 그 약관에 동의를 해서 가입을 한 거기 때문에 거래 중단과 관련한 손해는 사실상 보상받기 어렵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 약관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근본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약관이 아닌지 이런 여부를 좀 따진 후에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이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일반 투자자들이 이 약관 자체를 놓고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운다? 저는 사실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좀 대안이 없다 이런 겁니까? 네,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이 비용도 시간도 오래 소요되는 소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특히 또 이런 정확한 기준조차 없는 시장에서요. 그래서 이 변호사는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금융위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무부처로 지정돼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불어나는 피해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분쟁기구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인펀드 사태의 경우에는 당국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성해서 처리를 하잖아요. 네.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